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국제 이제 성 정치학에 대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아직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교회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학교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들, 또 우리 기독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로 사실은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강의가 있는 건 제가 잘 아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제너바 개혁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 내 목적으로 교육 과정으로 내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우님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잘 이제 기도를 해도 뭘 좀 알고 해야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우리 시대의 가장 그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나 페미니즘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냥 옛날처럼 그냥 개인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개인이 예전에 이제 홍석천이가 그랬잖아요. 홍석천이가 10여 년 좀 더 넘게 자기가 이제 동성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그런 발언을 이제 자기의 그런 성적인 성향을 얘기했다가, 그 당시는 한국이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 때문에 뭐 한때 방송도 못 나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성애나 페미니즘 같은 게 개인의 성향으로 그냥 주장하고, 개인이 나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대인데, 지금이 아니라 사실 수년 전부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성을 주제로 어떤 페미니즘이나 남성과 여성 이런 성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집요하게 어떤 사회와 이 사회에서 이제 그들이 쏟아내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거대한 유엔이나 이런 유럽 연합, 록펠러 재단 이러한 거대한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각 국가의 어때요? 제도권으로 이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나 동성애야, 나 페미니즘이야. 사실 그거는 그래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뭐 영향을 미친다고 해봐야 그냥 극히 미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아는 것처럼 이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 국가와 사회의 제도권에서 이제는 동성애와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어떤 성의 일탈, 어떤 개인적으로 뭐 동성애자다, 페미니즘이다. 개인적인 일탈은 사실 그 개인의 문제지 그게 무슨 대단하게 막 우리 사회에 막 이슈가 될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우리 한국도 교과 과정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거부하느냐는 이건 좀 더 다른 문제가 돼버려요. 말 그대로 학교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는 그 수업에서 빼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교과 과정이 이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모가 그거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있었을까? 아마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이나 유럽 연합이나 록펠러 재단에는요,
이 흔히 LGBT 성향의 그 사람들이 그 기구 안에 지금 그 기구 속에 굉장히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동성애 단체, 국제 동성애 단체나 각 나라의 동성애 단체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지원합니다. 수백만 달러씩 막 지원하고, 그러니까 일단 자금력이 풍부해요. 자금력이 풍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에는 이것이 그냥 예를 들면 어떤 한 단체, 뭐 동성애 단체, 요런 어떤 국소적 지역의 단체들이 자기네 동성애 성향,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뭐 이렇다 저렇다 선전하고 뭐 막 그래 시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구, 유엔이나 유럽연합이나 록펠러 재단이나 이런 기구들이 어때요? 국제적으로 엄청난 자금력과 인력을 동원해서 어때요?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쪽 자카르타 거기에서 결정된 그 29개의 그 아젠다가 사실은 이걸 완전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한 건데, 이게 마치 뭡니까?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오도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그것을 실제로 우리 EU나 유럽 서구 국가에 적용하겠다, 정치인들이 그런 지지 발언을 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봐요. 문제는 또 하나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보통 한 국가는 국가의 그 쉽게 얘기하면 한 국가는 그 국가의 자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뭐 외국이 뭐 이래라 저래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나 이런 국제 정치 문제는 주권이고 뭐고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엔이라든가 유럽연합이나 록펠러 재단 같은 이런 거대한 국제 기구들이 각 국가의 주권을 무시해버려요. 특히 유엔은 각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런 권고사항, 예를 들면 왜 한국은 아직도 동성애자들에게 불리한 법을 아직도 왜 갖고 있느냐, 빨리 이거 폐지해라. 왜 동성애 혐오를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빨리 폐지해라. 이거를 굉장히 집요하게 압력을 넣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책 결정하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무시를 못하느냐? 우리가 유엔에서 활동할 때, 유네스코라는데 활동할 때 우리가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유엔 활동하는데 제약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든가 유럽연합이나 록펠러 재단 같은 이러한 기구들에서 어떤 각 나라에다가 정치권이나 그런 교육기관 당국에다가 이렇게 LGBT를 앞으로 좀 더 개방적으로, 좀 더 이들의 인권에 좀 더 유리한 법률, 사회적 환경, 교육, 이걸 시행해라라고 권고하면은 그건 그냥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좌파들 때문에 이런 지금 동성애나 페미니즘이 지금 막 기세를 부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더 큰 원인은 뭐냐면 국제기구가 우리 한국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압력과 권고를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좌파들은 자기네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이떨어지는 그 세력들하고 딱 조화가 되니까 더 급속하게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5년이나 10년 지난 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정도의 이 사회는 이제 유지를 못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부부의 개념도 절대 남자와 여자의 그 개념은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미 법률적으로도 유엔이나 이런 데서는 부부에 대한 개념도 법률을 바꿔라. 각 국가의 법률을 바꾸라 그래요. 더 이상 남녀가 아니다. 남자, 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안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이 돼버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이게 제정이 돼버리면 교회에서 하는 이런 우리 종교 교육 자체가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계통의 홈스쿨도 못해요. 그것도 불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제 낙태 이제 합법 이제 됐죠. 대만, 내가 아까 저 점심 먹다, 그러니까 대만이 동성애 결혼 합법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나 아까 저 들었어요. 근데 아직 뉴스는 못 봤는데 그게 결정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아마 1, 2년 아니나 아니면 이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볼 때는 동성애도 결혼도 합법화하려고 아마 분명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동성애자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니까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면 그게 이제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이제 예식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식장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서 우리 여기서 결혼해야 되겠다 했는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기독교 교리상 동성애자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동성애자에 대한 그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건 그 동성애자들이 어떤 더 이상 그걸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거부해도 교회가 제재를 안 받아요. 그러나 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독교 계통의 교회들이 어떤 예식장을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장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금을 내든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도 코앞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태,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정치화한 거예요. 정치화. 왜? 정치화를 해야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무차별적으로 다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라든가 예전에는 과거 수십 년 전에는 그들이 소수자, 그들이 주류에서 핍박받는 정말 말 그대로 순교자 행세, 고난받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약자의 그 위치에서 이제는 어때요? 강자의 위치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강자의 위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남녀, 성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 폐지가 되는 법이 우리 한국에도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도 이것도 흔히 얘기해서 주디스 버틀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냥 사회적 환경의 유산물이지 원래 남성과 여성은 결정된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때요? 이제 하나의 학자의 주장에서 이론에서 법으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럼 우리는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도 불법이 되는 거. 왜냐하면 그러면 상대방에서 남자인데 당신을 남성이라고 불러도 나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낭성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남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난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가 볼 때는 교회들이 그렇게 그래도 그 요 몇 년 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강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는 이게 먼 나라 얘기로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실감이 안 오는 거지. 아직도. 그러니까 더 이상 남녀의 구별, 성의 구별 자체를 이제는 없애자. 이거는 문화적, 환경적 산물이지 애초부터 남자와 여자는 없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거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를. 그리고 페미니즘 연구자들이 결론적으로 그 페미니즘의 목적은 딱 세 가지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일단 페미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교류는 끊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흔히 얘기해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꼴통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 그, 여성들 전용 그 페미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남자들 죽이자. 뭐, 5만 가지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막.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여경이 제대로 제압 못 해가지고 지금 그거 지금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 페미니즘들은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다. 신고도 하고 너무 대처를 잘했는데 이 남성 우월자들이 여성을 또 이게 확대하고 혐오한다. 굉장히 막 페미들이 막 지금 난리.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낙동강 전선이다. 여기 낙동강 전선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물론 우리는 페미는 끝장난다. 지금 엄청나게 거세게 절대 여경 숫자 줄이면 안 된다. 원래대로 해야 된다라는 강하게 지금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경이 너무 잘했다. 너무 대처를 잘했는데 괜히 막 트집 잡는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일단 페미니즘이 모든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 청년들 머릿속에 정말 딱 박히면은 결혼은 고사하고 동거도 안 돼요. 동거도 안 해. 그러니까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 말고 남자와 여자의 동거 자체도 이제는 페미니즘에서는 굉장히 아주 대단히 혐오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라는 구별 자체도 싫어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은 어떤 형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폐지. 그럼 인류가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페미니즘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는 생존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2009년에 그 뉴욕에서 데이빗 록펠러하고 테드 터너하고 조지 소로스하고 마이클 블룸버그하고 워런 버핏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참 웃기지도 않은데 이거 이름을 잘못 만든 것 같아. 선한 클럽, 굿 클럽이라고 결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들이 이 선한 클럽을 즉 굿 클럽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핵심적으로 다룬 의제가 뭐냐면 인구가 너무 많다. 인구 줄이자.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한 클럽을 만들자 해서 진짜 결성을 해버렸어요. 2009년에 뉴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낙태라든가 동성애 이런 페미의 궁극적인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그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인구 파괴다 이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다. 현재 인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이게 지금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2009년에 이 선한 클럽 이 엄청난 부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거대한 부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한두 명만 있으면 웬만한 나라보다 더 돈이 GDP보다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 인구는 너무 많으니까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인구를 억제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전쟁이잖아요. 하지만 전쟁을 날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피해갈 거고. 그럼 뭐냐? 페미니즘 확산시키는, 동성애를 확산시키는. 그럼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인 탄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들의 그 거대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너무 인구가 많아서 지구가 불편하다. 자기들 살기가 불편하니까 인구를 급속도로 20세기 중반까지 줄이자.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이것을 이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 그냥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UN, 유럽연합, 특히 이 록펠러 재단이 보니까 물론 그런 줄은 알았지만 상당히 지금 동성애와 페미니즘에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막 수백만 달러씩 지원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로비도 마음껏 하고 뭐 인력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학자 인력들도 마음껏 가동하고 이 록펠러 재단이 상당히 돈을 여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기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각 나라에다 하는데 어때? 어려움이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지만 유엔이나 유럽연합의 록펠러 재단에는 이런 LGBT를 지지하는 성향의 고위직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막힘이 없어요. 내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각 나라에다가 하는 데 있어서 막히는 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속하게 이런 정책 결정을 하면은 정책이 세워지면 전 세계 글로벌, 전 세계 이런 LGBT 들이 주장하는 그 정책, 법률, 사회적 관계, 환경, 교육 관계, 법률 이런 것들이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싹 퍼지는 거예요. 싹 퍼지는 거예요. 유엔도 지금 여기에 상당히 지금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유엔도 여기에 지금 많이 가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수요를 억제하는 게 세 번째는 뭐냐? 결정적으로 뭡니까? 교회 파괴입니다. 교회 파괴입니다. 이건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낙태가 활성화해가지고 교회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좋을 게 없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굳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회가 아직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직도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 모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학대학교나 신학교가 더 이상 페미니즘이나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학생 애들이 반대해요.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수들도 그거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는 교회가 포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강의 개설이 안 돼 버려. 불가능해. 어디나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에는 어떤 뭐 보수적인 신학교, 신학대학도 못합니다. 이거 못해요. 이걸 만약에 개설하면은 얼마나 많은 좌파 이 계열들이 집중적으로 언론에다 대고 어때요? 평등 해친다. 동성애자들을 오도하는 신학 교육을 시킨다. 얼마나 언론에서 거기서 쪼아대겠어.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뭐 집중 포화를 맞는데 그걸 예상하고 있는 학교 당국자들이 과연 선뜻 하겠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지금같이 더군다나 교회가 이렇게 막 쇠퇴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뭐 신학대학, 신학교 안에 뭐 동성애 클럽도 버젓이 있어갖고 막 교단에다 항의하고 막 학교에다 항의하는 판국에 어떻게 이걸 신학교에서 강의로 어떻게 개설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2차 대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성경적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 올바른 인권 가치를 내세웠는데 이것이 60년대 이후에 68혁명을 지나면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 자체도 어떻게 합니까? 이젠 더 이상 전통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인륜 쉽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 자식 이 관계도 부정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존엄도 파괴하고 그동안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어쨌든 간에 인류가 수천 년 동안에 보편적으로 지지했던 도덕과 윤리적 그런 정치적 사회적 법률을 다 폐지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유엔과 유럽연합과 록펠러 재단 이런 재단들이 지금 어때요? 국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작은 나라가 그 대항할 힘이 없어요. 미국도 뭐 유럽연합도 그냥 이런 게 다 지금 들어오는 판국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무슨 뭐가 있다고 뭐 더군다나 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막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우리는 저항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새로운 지금 핍박, 새로운 지금 환란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지금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아직도 이건 그냥 정치적인 문제야. 이거는 그냥 저들 소수의 그룹들이 그냥 서로 싸우는 문제야. 우리는 뭐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면 돼.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걸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우리가 맞겠냐, 이거에 맞겠냐.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네오 카타콤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벌써 교회가 지하교회로 가야 된다. 지하실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교회가 이제는 이런 십자가 달고 건물 이렇게 하기가 이제 아마 한 세대 안에 이제 교회가 그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안 하기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돼요. 교회도
LGBT 옹호하고 동성애자 결혼식 해주고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설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물 십자가 세우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반대하고서는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못 섭니다. 못 써요. 왜? 교회를 파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이래. 우리 신학생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목회할 때쯤에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과연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사실 상당히.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경에. 그러니까 서구 세계는 이거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서구 세계에서도 이 LGBT 그룹들이 결국 교회를 가장 싫어했어요. 교회 가장 싫어했고 교회 타도, 가정 파괴,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성에 대한 구별 자체도 이제는 타도하자.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모든 가치를 다 파괴하고 그중에 교회는 가장 핵심이니까 교회는 빨리빨리 해체시키자. 그럼 교회를 해체시키려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를 정치적으로 정치화시켜서 이런 걸 사회적으로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면 교회는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굳이 막 교회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단두대 목 안 잘라도 교회 문 닫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J.S. 어윈이라고 하는 이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성적 자제력이 클수록 문화의 수준이 높고 성적 자제력이 낮을수록 문화의 수준이 낮는다 그래요. 그걸 자기가 역사를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우리가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의 문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발할 때는 그들조차도 성적인 자제력이 있었어요. 비록 동성애가 있었어도 그런 기본적인 자제력을 가지고 그래도 체제가 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 번성한 건데, 그러나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쇠퇴기 때쯤에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여기 이 역사학자가 인류학자가 말한 대로 성적인 자제력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성정치학의 내용과 흐름 이제 첫 번째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에 좀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서론격으로 우리가 이런 페미니즘이나 동성애, 그 다음에 낙태 합법화, 그 다음에 어떤 극단적이라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뭐 보편화되니까 이런 그룹들은 결국은 뭡니까? 이젠 새로운 세상, 흔히 얘기해서 그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그 책, 그 내용 그대로 이 사회와 인류를 지금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글쎄 뭐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안 오신다는 가정하에 그 시대에 가면 아마 50년 뒤에는 이렇게 배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대. 옛날엔 그렇게 살았대 우리 조상들이. 하지만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올더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책이 수십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여전히 통찰력이 있어요. 앞으로는 공장에서 아이 낳고 만들고 더 이상 남녀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집니다. 그런 걸 가지려면 불법이에요. 국가에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철저하게 국가가 양육하는, 철저하게 국가가 양육해서 국가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는 누구나 다 연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성적인 관계로만 맺어지. 더 이상 남녀가 손잡고 데이트하는 거 그거 구경 못 합니다. 동거 못 해요. 결혼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지금 이 유엔과 유럽연합 록펠러 재단이 성주류화에 매 해년마다 백만 달러를 LGBT 그룹, 전 세계 이 주요 LGBT 그룹에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어요. 왜 그 많은 돈을 왜 지원하겠냐, 그냥 뭐 그들 먹고 살려고 지원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소속한 각 나라, 국가, 사회에 빨리 이것을 정착시켜라. 로비해라.
빨리 이것을 주류화시켜라 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걸 아직도 모르고 마냥 태평스럽게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 표적을 그래도 보고 알아서 우리가 어쩌면 진짜 옛날 카타콤 시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가야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빨리 마음의 준비나 기도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상당히 많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요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이 사회 주축 세력이 됐을 때 과연 이 사회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남녀 간의 결혼이나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인류에는 없을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페미니스트와 이런 인간의 어떤 성을 가지고 반기독교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지혜와 사랑과 권능을 도전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 결국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는 것. 그걸 교회가 빨리 명심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더 계속해서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그러한 카타콤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일에 더 스스로가 경계하고 깨어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희가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